55페이지. 2천만 원. 조직을 위하여. 펜듈럼이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은 모두 이미 일어난 갈등의 에너지를 더욱 증폭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것이 펜듈럼의 법칙이다. 에너지를 빨아먹으려는 펜듈럼의 싸움은 끊임없이 벌어진다. 그런데 이 모든 충돌은 보통 둘 또는 그 이상의 대립하는 조직체들 사이에서 일어난다. 전쟁, 혁명, 경쟁, 그리고 수많은 분쟁들이 그럽니다. 그렇지만 경쟁자에 대한 공격성과는 별개로 펜듈럼의 독특한 특성은 자신의 존재가 의존하고 있는 조직을 보존하고 더욱 강화하려는 노력으로 나타난다. 살아있는 자연의 일부로서 창조된 에너지 정보체 펜듈럼은 일정한 조직이 출현함과 동시에 형태를 이루고 발전해 간다. 펜듈럼은 그 조직이 얼마나 안정된 형태를 갖추었냐에 따라 그 존재가 결정된다. 그래서 펜듈럼은 자신의 조직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라면 모든 일을 할 것이다. 이것이 펜듈럼의 두 번째 법칙이다. 그래서 지금 뭐 LP 같은 것들 이제 안 쓰지만 긋고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뭐 CD가 나오고 더 좋은 게 나오면 기존의 과거의 거는 싹 사라지면 되는데 펜듈럼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악착같이 살아남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펜듈럼의 두 번째 법칙이다. 쉬운 예로 물고기 떼를 생각해보자. 물고기 떼는 스스로를 마치 하나의 유기체인 것처럼 여긴다. 만일 그것을 한 모퉁이에서 놀라게 하여 쫓는다면 모든 물고기가 동시에 방향을 틀어 같은 쪽으로 도망친다. 이런 동시성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동시성. 이 동시성이 여기도 나오지만 그 칼륨 심리학에 보면 동시성 이게 또 나중에는 시크릿 쪽으로도 또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하고 관련된 일이 자주 그런 현상이 보이면서 나중에는 그게 우리 앞에 이제 현실과 물질로서 보여지는 현상. 만일 각각의 물고기와 옆 물고기의 움직임에 반응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신호는 연결고리에 따라 순차적으로 전달되어야만 한다. 그러니 아무리 빠른 속도로 신호를 전달하더라도 반응 시간은 지연될 것이다. 그러나 물고기들의 경우에 시간은 전혀 지연되지 않는다. 물고기들의 규모가 매우 커진다 해도 변함없이 이전과 같은 동시성이 그대로 나타난다. 새들도 유사하게 행동한다. 몸집이 크지 않고 빠르게 나는 새들의 무리를 본 적이 있다면 당신은 그들이 비행 중에 놀라울 정도로 질서정연하게 동시에 일제히 방향을 바꾸는 것 같이 틀림없이 관찰했을 것이다. 물고기는 그렇다 쳐요. 왜냐하면 물에서 갑자기 빠지진 않잖아. 새들은 그렇게 날다가 부딪혀서 떨어질 것 같기도 한데 안 그러잖아요. 어쩌면 여기에는 예컨대 텔레파시 같은 메커니즘이 작용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현상에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 저수지 안 어딘가에 있는 물고기 떼 중에서 한 마리를 놀라게 하더라도 1m 내에 위치한 다른 물고기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평온을 유지한다. 텔레파시와 같은 모종의 연결은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신호는 가장 기본적인 조직체인 우리의 핵심으로부터만 전송된다. 그런데 혹시 신호가 전혀 전송되지 않는 것은 아닐까? 56페이지 박스 조직 스트럭처. 흔히 말하는 조직보다 광범위한 의미로서 인위적으로 혹은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되어 펜듈럼을 만들어내는 모든 구조체를 가리킨다. 이 책에서는 문맥에 따라 구조, 구조체, 조직, 조직체 등도 옮겼다. 57페이지 두 번째 문단. 개미집을 예로 들어 좀 더 높은 차원의 조직체를 살펴보자. 과학은 개미집이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시원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놀라운 것은 개미집 안에서는 각자가 역할을 분담하고 있으나 계급 같은 것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왜 모든 곤충은 마치 조직 내부에 있는 어떤 본부로부터 나오는 명령 같은 것을 따라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는 것일까? 개미들은 냄새나는 분비물인 페로몬으로서 서로 소통한다. 그 냄새가 통로처럼 쭉 이어져 있어서 집과 먹잇감 사이에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대체 어떤 방식으로 모든 집단의 구성원에게 동시에 정보가 전달되는 것일까? 개미들 간의 어떤 더 높은 형태의 정보 교환과 언어 체계는 있을 수 없다. 다른 형태의 정보 교환 방식이 있다면 뭐 때문에 냄새 같은 원시적인 방법을 사용하겠는가?
그렇다면 그 분리된 구성원들 하나의 조직체로 통합시키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펜듈럼이다. 어떤 조직체가 형성되고 발전함과 동시에 그 조직체 운영과 이들을 담당하는 에너지, 정보적인 실체, 펜듈럼이 생겨난다. 펜듈럼과 그 조직체 구성원들 사이에 선행과 역행, 양쪽 방향의 피드백 관계가 존재한다. 펜듈럼은 지지자들의 에너지를 소유하면서 그들의 활동을 조종하고 그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조직된 사회를 만든다. 어느 측면에서 보면 이 조직체는 어떤 식으로 자신을 스스로 조직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오직 물리학의 법칙이 적용되는 미생물의 자연에서만 자기 조직성에 대해 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액체의 분자들은 결정이 생성되는 과정에서 격자 모양으로 정렬한다. 그와 같은 조직의 형성은 분자 형태와 분자 간의 작용력에 의해 결정된다. 살아있는 유기체들이 이 조직 안으로 통합되기 위해서는 그 조직체 외부에 존재하는 통합 요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 바로 이 외부의 통합 요인으로서 펜듈럼이 등장하는 것이다. 펜듈럼이 어떻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지만 겉으로 보기에 펜듈럼들과 살아있는 유기체 사이에는 어떤 에너지, 정보의 교환이 있는 것 같다. 통제하는 지배자인 펜듈럼은 살아있는 유기체를 통합하는 모든 조직에 존재한다. 하지만 펜듈럼은 의식적인 의도를 갖지 않기 때문에 그 조직체를 스스로의 의도로서 조정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어떤 에너지 정보적인 존재의식은 논리연산법과 유사하다. 펜듈럼은 사람과 같은 식으로 어떤 의도를 실현시키는 것이 아니다. 펜듈럼은 예컨대 프로그램이 자동 설비의 작동을 조종하는 것처럼 조직체를 조종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구설수라는 거. 그냥 한 말인데 그게 막 사람들 사이에서 엉뚱한 말이 돼서 그런 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말조심하는 게 그러지 않으면 그게 펜듈럼이 돼서 나를 칠 수도 있는. 요번에도 그 정치인 한 분이 자살했잖아요. 자살인지 타살인지 애매하지만 그런 경우도 분명한 거는 그 정치하는 과정에서 뭔가 일어나긴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살이 됐든 타살이 됐든 했다라는 거. 그런 것도 일종의 펜듈럼이죠. 정치나 뭐 모든 일들이 하다 보면 그에 따른 부작용, 그걸 얼마나 최소화시킬 수 있냐. 그러니까 우리가 트랜스퍼링을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것도 있거든요. 뭐냐면 우리가 부자가 되는 방법은 많이 버는 방법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적게 벌어도 사고 안 나는 방법. 둘 다 가능한데 어떤 거를 선택할 거냐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많이 벌으면 사고가 나도 그거를 메꿀 수 있지만 적게 벌면 사고가 나면 조금만 사고가 나도 위험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펜듈럼을 공부함으로써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통제하는 지배자인 펜듈럼은 살아있는 유기체를 통합하는 모든 조직에 존재한다. 하지만 펜듈럼은 의식적인 의도를 갖지 않기 때문에 그 조직체를 스스로의 의도로서 조종한다고 말하기 어렵다. 어떤 에너지 정보적인 존재의식은 논리연산법과 유사하다. 읽은 거네. 그러면 그 조직체 요소들은 각각의 의식 수준에 따라 자동적으로 움직인다. 살아있는 유기체가 원시적일수록 자신의 동기와 활동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더 낮아진다. 만약 어떤 존재가 혼자서 따로 산다면 그의 활동은 자신의 내부 프로그램, 즉 본능에 의해 정해진다. 그러나 그 존재가 어떤 그룹에 통합될 때 그는 외부의 프로그램이 펜듈럼에 걸려들고 펜듈럼은 그룹 전체 이동 방식을 조정하기 시작한다. 유기체가 원시적일수록, 그러니까 생명이 원시적일수록, 그러니까 지렁이 같은 경우 습한 곳에 살잖아요. 근데 지렁이가 습한 곳에 사는데 가뭄이 들어서 땅이 말라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 지렁이들은 거기에서 멸종할 가능성이 되게 높죠. 원시적이니까 움직임이 빠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보 교환도 느리고 걔네가 옆에 지렁이한테 야
땅이 마르는 것 같아. 빨리 떠야 되겠어.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고등 유기체로 갈수록 그죠? 빨리빨리 움직이고 빨리빨리 행동하고 야 여기서 이러다가 그 물이 없어서 죽겠네 이래가지고 물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서로가 먹고 먹히는 세상에 나타나는 공격성은 펜듈럼의 첫 번째 법칙의 결과로 일어나는 것이다. 공격성은 펜듈럼의 산물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연의 필수 요소가 아니며 이것은 지구 행성의 곳곳에서 확인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뉴질랜드에는 실제로 맹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좀 있어요. 섬이나 이런 데 보면 좀 따로 떨어져 있는 대륙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러니까 뭐 진화가 전혀 다르게 돼서 다른 종들의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떤 크게 그 생명체를 위협하는 맹수도 없고 그 크게 생명체를 위협하는 맹수도 없다 보니까 그 또 뭐냐면 다른 대륙에서는 많이 보이지 않는 생명체들이 보이는 경우가 있죠. 뭐 호랑이나 사자가 자꾸 나타나면 멸종되기도 하고 잡아먹히기도 하고 하면서 개체 수가 유지되는데 없다 보니까 뭐 뜬금없이 뭐 토끼처럼 생긴 그런 초식 동물들이 그 동네 가면 뭐 유난히 많다든가 되게 느리게 움직이는 동물들이어서 다른 대륙에 멸종이 됐는데 예, 예를 들면 호주 같은 경우에는 뭐죠? 나무 늘보라든가 뭐 이렇게 느리게 움직이는 그런 동물들이 다른 데서는 이제 원숭이처럼 빨리빨리 움직여야 살아남는 종들이 살아남는데 특이한 종이 살아남는 거죠. 코알라 생각해다가 나무늘 보러 갔네. 캥거루 있죠. 호수잖아요. 근데 어쨌든 캥거루도 호주가 조금 특이한 생물이죠. 되게 떨어져 있어요. 캥거루도 빠르다고는 해도 만약에 거기에 그 표범이라든가 이런 캥거루를 위협할 수 있는 생명체들이 많았다면 걔네도 호주가 없다. 9배. 선생님네 집 동네 있잖아. 그 문 닫았나? 안 닫은 것 같은데. 아니 안 닫았어요. 지구별에는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연합해서 집단을 이루어야만 하는 거주자들이 아주 많다. 펜듈럼에게는 살아있는 존재들을 조직체 요소로서 통합시키는 것이 필수적인 일이다. 그 원리는 이렇다. 자, 병아리들아 살고시니 그렇다면 나처럼 해. 이게 펜듈럼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왜 쟤네들은 저걸 따라하지 이런 사람들이 진짜 많잖아요. 또 인간은 관심사에 따라 집단으로 연합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집단 안에서는 서로 좀 더 쉽게 교차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매우 많은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이다. 인간관계는 겉으로는 자연스럽게 보이긴 해도 그들은 내적, 외적인 다양한 이유로 극도로 긴장하고 있다. 더욱 친밀하게 접촉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뭔가를 본능적으로 찾게 됩니다. 여기에서 펜듈럼의 안정화 기능이 등장하는 것이다. 대화를 나누는 동료들이 같은 쪽, 즉 펜듈럼 쪽으로 흔들릴 때 그들은 하나의 파동으로 조율된 상태가 되며 공통의 언어를 쉽게 찾을 수 있다. 함께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고 파티를 하거나 등산이나 게임 등을 할 때 쉽게 친분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죠? 여자들은 차를 같이 마시고 이제 수다를 같이 떠는 사람. 남자들도 또 재밌어요. 담배 피는 거. 그죠? 담배 피우러 나갔다 모르는 사람 만나 같이 피우고. 우리가 보면 되게 친밀해 보이잖아요. 그러나 펜듈럼의 두 번째 법칙을 보여주는 좀 더 주목할 만한 예는 문명사회 발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은 도시가 왜 생겼는지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옛사람들은 수만 년 동안의 들판에서 그리고 유목 텐트에서 살았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거대한 문명의 정착지를 건설했을까? 도대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수공업, 상업 또는 전쟁을 일으키게 했을까?
가장 오래된 도시는 피라미드와 나이가 같다. 그들 중 하나는 얼마 전 페루에서 발견된 도시 카라루다. 이 잃어버린 도시는 거의 5,000년 전에 건설되었다. 사막의 중심에 있는 구름들이 예전에는 피라미드였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그중 하나의 크기가 이집트 피라미드에 비해 뒤지지 않는다는 사실로 드러난다. 고고학자들은 발굴 결과 그 어떤 무기도 그릇도 발견할 수 없다는 사실에 놀라고 있다. 사람들은 나무와 뼈, 돌로 만들어진 원시적인 도구를 사용했다. 그 도시인들은 모카를 신고 고기 잡는 그물을 엮어 그것을 강가에서 사는 사람들의 생선과 교환했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그러나 이들은 시골에 주거지를 갖는 것이 가장 큰 성공이라고 생각했다. 카랄 주위에는 호신형 무기가 없었으므로 전쟁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무엇이 도시를 구성하게 한 원리일까? 고대부터 사람들은 시골에서 살았고 원시적인 수공업을 하면서 물물 교환 같은 산업을 하고 부족 간의 전쟁을 치렀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는 속조 도시를 창조하고 피라미드를 건설할 필요가 없었다. 아마도 구성 요소들이 펜듈럼에 따랐을 것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펜듈럼의 안정화 기능에 복종했을 것이다. 이 펜듈럼의 안정화 기능의 대표적인 예가 유행이에요. 유행. 지금 우리나라는 이런 게 좀 덜 나는데 예전엔 되게 심각했었죠. 뭐냐면 누가 어떤 상표에 옷이나 신발을 신으면 전부 따라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그런 거 있죠. 네. 노스 메이크업은 것이 아니고 이제 잠바. 이번 겨울에는 롱 패딩. 네. 다 전 국민이 다 롱 패딩. 평창 때문에. 근데 롱패딩은 안 입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렇다 쳐도 예를 들면 학생들 잠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가방 이런 거는 문제가 되는 게 안 할 수 없는 분위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면 자기만 바본가 뭐 그런 분위기. 근데 그런 게 되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게 펜듈럼의 안정화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어떤 것까지 가냐면 그거에 수치심을 느끼는 사람을 자살하게까지 가잖아요. 그런 게 무섭다는 거예요. 왕따니. 네.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그냥 뭐 나는 뭐 괜찮아 이러면 그런 애들이 많으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또래 문화에서 화장 안 하면 무시당하나? 뭐 그런 것도 일종의 하나죠. 그래서 이제 애들이 너무 빠른 이른 시기에 화장하는 것. 너무 진하게 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애들이 하얗고 빨간 거. 여기 눈시름, 눈썹 까맣고 얼굴은 하얗고 입술 빨간 다 똑같아. 화장한 채도 색깔이랑 입술이랑. 도곡도 타이탄 우리 때도 타이탄이 있긴 입었는데 중학생들 우리는 파우더 바르는 그게 이제 끝이었는데 요즘에는 우리 눈썹 그런 거 생각도 안 했었어요. 뭐 립밤 정도 색깔 안 나는 거 그냥 반짝하게 보이는 그 정도였는데. 펜듈럼이죠.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는 정확히 말할 수 없지만 진실은 언제나 가까운 곳에 있다. 아마도 어떤 특정 시점에 그런 펜듈럼의 조직체가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나는데 그 조직체 안에는 더 크게 발전하는 힘이 내재되어 있는 듯하다. 도시란 본질적으로 생산, 소비, 교환이라는 펜듈럼의 복잡한 위계 질서가 아닌가. 그리고 만약 자기 스스로 조직하는 그 체계가 처음부터 안정적이었다면 그것은 더욱 발전하고 강화되었을 것이다. 조직의 진화와 발전은 복잡한 문명 사회의 형성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설계상의 어떤 결함이 거대한 조직체를 붕괴시키지 않는 한 계속 진행되는 것이다. 이야기할 것은 아직 많지만 다시 우리 삶으로 데려가 보자. 인간은 살아있는 자연의 나머지 구성원들과 비교했을 때 좀 더 깨어난 상태에 있다. 하지만 정말 인간은 언제나 자신의 행동을 명확히 알아차리고 있을 것이다. 인간은 좀 더 깨어난 상태에 있다. 이게 데이비드 호킨스의 레벨이잖아요. 근데 데이비드 호킨스의 레벨을 보다 보면 재미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게 있냐면 호랑이, 사자, 사슴 전부 레벨이 있단 말이에요. 개미 레벨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레벨들이 다른 유기체들은 어떤 일정한 레벨에 이렇게 쭉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호모사피엔스만 아주 낮은 레벨에서 높은 레벨까지 분포를 해요. 이게 저번에 한국 애가 미국에서 대학교에서 총으로 난사한 사건 있잖아요. 걔 레벨이 5예요. 5. 걔 레벨이 5인데 예수님 부처님은 1000이잖아요. 그러니까 호모사피엔스만 유일하게 그 넓은 스펙트럼에 존재해요. 그러니까 정확히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에 분포하고 있을지가 되게 무서운 거죠. 만약에 호모사피엔스가 뭐 항상 200위에 존재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200 이하에 존재하는 호모사피엔스들이 200 위에 존재하는 호모사피엔스들보다 4배나 많거든요. 200 위에 있는 호모사피엔스들은 20%란 말이에요. 그래서 2대8 법칙. 그죠? 200 이하에 존재하는 인류가 80%나 돼요. 그러니까 항상 전 세계에서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미국에서는 끊임없이 총질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으려고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왜 가난한지 모르게 되고 왜 나는 그냥 남들은 왜 쉽게 돈 버는지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레벨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지 않으면 가난해진다는 얘기는 아마 지구가 없어질 때까지 진리일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부하면 레벨 400까지는 쭉 올라가요. 그 레벨 400까지 쭉 올라간다는 건 지식만 많아지는 게 아니라 그와 더불어 수입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하면서 내가 부자가 되기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어느 선에서 멈춘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인간은 언제나 자신의 행동을 명확히 알아차리고 있을까? 요거하고 관련된 책이 넛지예요, 넛지. 행동경제학.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써서 경제가 살아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레벨도 낮다는 거예요. 거기에 부은 거는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돼요. 없어져요. 그러면서 중상층을 죽이면 중산층이 레벨이 높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데이비드 호킨스가 얘기한 개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가난한 사람들, 레벨 낮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려고 중산층이나 부자를 잡으면 개현상이 일어나서 그 나라의 전체적인 레벨이 하락하잖아요. 그럴 때 일어나는 게 좌파혁명이거든요. 좌파혁명이란 뭐냐면 공산주의 국가로 바뀌는 거예요. 그 유사한 사례를 지금 하고 있는 게 내가 올려둔 것들을 다 보면 두 가지 복지인데 북유럽형 복지랑 남미형 복지가 있는데 지금 남미형 좌파 복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맨날 하고 있잖아, 유튜브에서. 근데 지금 그 정확한 사례가 어디냐면 베네수엘라예요. 베네수엘라 차베스가 남미에서 제일 잘 나가는 베네수엘라에 딱 들어간 다음에 그가 어떻게 했느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상위 10%가 미국하고 스페인으로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들이 사라지니까 이제 노동자들만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라면도 생산한대, 쌀도 생산한대, 우유도 안 만들어. 왜냐하면 그 떠난 사람들이 다 사장이었으니까. 받아 먹으려고만 하고. 받아 먹으려고. 나라가 망하고 있는데도 계속 달라고만 하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베네수엘라는 옆에 나라에 가야만 사탕이라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자기네 나라에서는 사탕도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지금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기회는 찬스다 해가지고 하라고 유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와라. 우리가 받아야 돼. 근데 오늘 또 기사가 썼잖아요. 베네수엘라의 지금 인플레이션이 100만 %? 에이? 100만
역산이 안 돼.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인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독일에 일어났던 그 하이퍼 인플레이션 이후에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거기는 동갑 보인 사람도 다 거지겠네.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이나 정부가 아무것도 통제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무정부 상태가 무슨 뜻이죠? 행동경제학. 행동경제학은 뭐냐면 정부라는 건 뭐다? 이 피라미드가 잘 유지되게끔 해줘야 되는 게 정부라고. 그러니까 부자는 부자대로, 중산층은 중산층대로 건강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대로 국가에서 복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넛지 행동경제학처럼 어떻게 한다? 국가는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하고 중산층이 이렇게 하고 부자는 이렇게 할 거니까 부자는 이렇게 해주고 중산층이 이렇게 해주고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서로가 균형 잡힌 뭐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 뭐 가난한 사람들 좋게 해주자고, 그러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 좋게 해주자고 중산층하고 부자의 그 돈을 뺏어다가 걔네한테 돈을 나눠주는 거, 이런 거를 전문용어로 뭐라고 한다? 그런 거를 정치학에서 포퓰리즘이라고 해요. 들어봤어요?